한국 3,500억 달러 언제 낼 겁니까?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트럼프의 칼날 같은 말은 협박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 정부가 던진 한마디가 전 세계의 패권을 뒤흔들었습니다. 700조를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다. 북극 개발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된 나라. 그곳은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동맹의 이름으로 관세를 들이밀고 방위비를 인상하던 미국은 입지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한국을 뺏기면 북극 항로가 뚫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는 왜 700조를 한국에 베팅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새벽 3시 워싱턴 국방부 정보실. 제 모니터에 떠오른 러시아 정부 문서. 아크틱 디벨롭먼트 플랜 2035. 총 투자 규모 21조 루블, 한화로 약 700조 원.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협력 파트너. 그 자리에 적힌 이름, 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었죠. 저는 마크 브렌트입니다. 미 국방부 해양전략분석국에서 25년간 북극 안보를 분석해온 사람이죠. 해양안보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미 해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추측보다 사실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그날 밤엔 손이 떨렸습니다. 정보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커피는 3시간 전에 식었고 동료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저만 남아서 러시아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비공식 채널로 들어온 문서 한 장. 발신처는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북극개발위원회. 제목은 북극개발계획 2035. 파일을 열자마자 첫 페이지에 박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1조 루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화로 약 700조 원. 700조 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이 약 900조 원입니다. 한 나라가 1년간 군대를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이죠. 러시아는 그 80%를 북극 하나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북극을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액화천 영가스 시설부터 철도망, 항만 세빙선까지 북극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700조라는 숫자는 군사 예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패권 전쟁의 시작이었죠.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투자 분야는 명확했습니다. 액화천 영가스 시설, 철도망 확충, 항만 건설, 쇠빙선 확보, 자원 상업화. 러시아가 북극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협력 파트너 섹션. 거기엔 단 한 나라만 명시되어 있었죠. 대한민국.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일까? 번역 오류일까? 3번을 더 읽었지만 똑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이 4글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독일도 프랑스도 아니고, 한국? 저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반도체 만드는 나라, 미국의 동맹국,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 조선업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같은 걸 많이 만든다고 들었죠. 하지만 그게 북극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러시아는 700조짜리 프로젝트의 첫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한 걸까요? 제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4페이지에 힌트가 있었죠. 쇠빙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극지방을 통과할 수 있는 특수 선박. 그것도 액화천 영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 러시아는 쇠빙선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배는 없나 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는 건데.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25년간 분석해온 북극 안보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이 둘은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러시아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끼어들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전 세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첫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패권 구조가 재편되는 신호였죠. 북극은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온 영역이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북극 이사회를 운영하며 북극 항로를 감시해왔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7분. 백악관 상황실에 보고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프린트했습니다. 출력되는 종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러시아가 700조 원을 쏟아붓는 북극 프로젝트에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동맹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죠. 형광등 불빛만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믿지 않을까? 과장이라고 할까? 아니면 즉시 대응팀을 꾸릴까? 아마 처음엔 믿지 않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공식 문서. 21조 루블. 협력 파트너 대한민국. 제 손에 든 종이 몇 장이 앞으로 몇 주간 워싱턴을 뒤흔들 겁니다.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될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들을 겁니다. 백악관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지겠죠. 왜 우리는 몰랐는가? 왜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는가?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를 차지했는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 야간 근무 중이던 제임스 콜린스 부국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렌트,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였습니다. 콜린스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죠. 700조? 이게 확인된 정보야. 비공식 채널이지만 신뢰도는 높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북극개발위원회 내부 문서거든요. 콜린스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협력 파트너 섹션을 본 겁니다. 한국?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했다고? 우리 동맹국을? 그렇습니다. 특수 선박 기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콜린스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백악관에 즉시 보고해야 해. 안보회의를 소집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죠. 콜린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로 연결하는 한 라인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긴급 보고 건입니다. 러시아 북극 개발 관련. 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자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겠죠. 세계 패권의 지도가 지금 이 순간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세계 패권의 지도가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국가안보회의실. 장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죠. 국방부 장관, CIA 국장,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대통령 안보보좌관까지. 워싱턴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엔 어젯밤 출력한 러시아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브렌트 박사, 설명해 주시죠. 러시아가 정말 700조를 북극에 쏟아붓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북극 개발 계획 2035. 21조 루블 규모입니다. 그리고 협력 파트너가 한국이라고요? 네. 보고서 3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정보망에서 이걸 왜 미리 포착하지 못했죠? 비공식 채널로 흘러나온 내부 문서입니다. 아직 공개 발표 전이고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제가 밤새 고민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 화면에 떠올랐죠. 그리고 책상 위에 러시아 관련 자료를 쌓아놓았습니다. 해군력 보고서, 조선산업 데이터, 북극 개발 현황. 먼저 러시아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게 뭐고 없는 게 뭔지. 왜 한국을 찾았는지 알려면 러시아의 약점을 알아야 했죠. 러시아 북극 함대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쇠빙선 37척. 이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였죠. 러시아는 북극 쇠빙선 분야에서 압도적 1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5척이 원자력 추진 쇠빙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원자력 쇠빙선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뿐이죠. 해결료 한 번으로 5년간 작동합니다. 보급 없이 북극해를 누빌 수 있는 괴물 같은 배들이었죠. 저는 목록을 쭉 훑어봤습니다. 아르크티카급, 타이미르급, 레닌급.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배들이었습니다. 각각 7만 5천 마력, 5만 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있었죠. 두께 3m의 얼음도 깨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북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필요한 걸까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항목. 거기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죠. 없음.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러시아의 LNG 운반선이 몇 척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쇠빙 기능이 있는 LNG 운반선. 러시아는 단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37척의 쇠빙선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배는 없다.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얼음을 깨는 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스를 나르는 배는 없었던 거죠. 북극 개발의 핵심은 천연가스입니다. 북극해 밑에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묻혀 있죠. 러시아는 그걸 캐낼 수 있습니다. 시추 기술도 있고 시설도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캔 가스를 어떻게 세계로 실어 나르느냐? 액화천 영가스는 영하 163도로 냉각해서 보관합니다. 그 상태로 북극의 영하 60도를 견디며 두께 3m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배. 그런 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쇠빙 LNG 운반선. 전 세계에서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그리고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아크 7급 쇠빙 LNG선. 생산국 목록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 유일하다고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오직 한국만 이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1차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더 상세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 곳이 이 배를 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영하 60도에서 작동하고 얼음 두께 2.5m까지 통과 가능하다고 했죠. 스펙을 보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선체 길이 299m, 폭 50m, 총 중량 17만 톤, LNG 저장 용량 17만 입방미터. 이건 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가스 저장소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건조 기간이었습니다. 한 척당 약 3년. 그리고 한국은 동시에 여러 척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쇠빙선 한 척 만드는데 10년 걸리는 동안 한국은 이런 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독점이잖아.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선택이 이해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힘은 있지만 기술이 없었고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북극 접근권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조합이었죠. 저는 한국 조선산업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더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독점하게 됐는지. 보고서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선 압도적이었죠. LNG선, 컨테이너선, 석유시추선. 복잡하고 정밀한 배일수록 한국이 강했습니다. 왜 미국은 이 분야를 놓쳤을까요? 우린 항공모함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나라죠. 그런데 상업용 쇄빙선 기술은 왜 개발하지 않은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북극은 군사적 영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과소평가했죠.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쌓아왔던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 현황. 러시아가 추진 중인 야말 프로젝트, 북극 LNG 2 프로젝트. 모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야말 프로젝트만 해도 연간 1650만 톤의 LNG를 생산합니다. 이걸 실어 나르려면 얼마나 많은 배가 필요할까요? 최소 15척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오직 한국뿐이었죠. 700조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북극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강이 보였죠. 저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그 나라를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조립공장, 미국 기술의 하청업체. 저는 한국을 그렇게 봤습니다. 솔직히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만들 수 없는 배를 만들고 있었죠. 그것도 독점적으로. 저는 다시 모니터로 돌아왔습니다.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쇄빙선 현황 파일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고작 3척이었습니다. 폴라, 스타, 힐리, 그리고 퇴역한 폴라씨. 새 쇄빙선 건조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계속 깎이고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한 척 만드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 10년 동안 러시아와 한국은 북극을 완전히 장악할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 올릴 분석 보고서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러시아는 괴물 같은 쇄빙 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없었죠. LNG를 나를 배 말입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나라가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적었습니다. 러시아는 힘을 가졌지만 기술은 없었다. 한국은 기술을 가졌지만 시장이 없었다. 이 두 나라가 결합하면 북극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했죠. 미국은 이 거래를 막을 수단이 없다. 우리는 쇄빙선도 건조 기술도 시간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다. 쓰고 나니 씁쓸했습니다. 25년간 북극 안보를 연구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전략 분석실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엔 시뮬레이션 장비들이 가득했죠. 대형 스크린 6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중앙엔 홀로그램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물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곳이었죠. 저는 기술팀에 요청했습니다. 북극 항로 시뮬레이션 돌려주세요. 기존 항로와 비교 분석으로요. 젊은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죠. 파란색 항로들이 대양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해주세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장 중요한 항로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무역로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출발한 화물이 유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선이 그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남중국해를 지나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인도양을 건너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 지중해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테르담까지. 길고 구불구불한 선이었죠. 현재 항로 기준 거리와 시간이 나왔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총거리만 9,000km. 소요 시간 22일입니다. 22일. 거의 한 달이었습니다. 배 한 척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그만큼 걸린다는 뜻이죠. 이제 북극 항로로 계산해보죠. 저는 말했습니다. 분석관이 다시 입력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선이 나타났죠. 파란색 선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동해를 지나고 오호츠크해를 거쳐 베링해협으로, 그리고 북극해를 가로질러 노르웨이해를 지나 로테르담까지 직선에 가까웠습니다. 북극 항로 기준입니다. 총거리만 2,000km.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요 시간 13일입니다. 13일.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2일이 13일로 줄었습니다. 9일이 단축된 겁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었죠. 확실한 겁니까? 네. 북극 항로가 완전히 개방되고 쇄빙선 지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항로를 번갈아 봤죠. 빨간 선과 파란 선. 하나는 적도를 따라 길게 휘어진 곡선이고 하나는 북극을 가로지르는 직선이었습니다. 9일의 차이. 겉보기엔 단순한 시간 단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 세계 해상 물류량 데이터 띄워주세요. 분석관이 새로운 화면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죠. 연간 아시아 유럽 항로 컨테이너 물동량 2,400만 개입니다. 2,400만 개. 상상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 모든 컨테이너들이 22일이 아니라 13일 만에 도착할 수 있다면 운송비 계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떠올랐죠. 컨테이너 한 개당 평균 운송비 5,000달러 기준입니다. 9일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은. 화면의 숫자가 커졌습니다. 연간 약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 하나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매년 절약되는 돈이죠. 이건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무역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일어나서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항로를 자세히 봤죠. 빨간 선. 수에즈 항로. 이 길은 수백 년 동안 세계 무역의 동맥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인도로 가기 위해 만든 길이죠. 미국이 중동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킨 길이었습니다. 파란 선. 북극 항로. 이 길은 지금껏 얼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녹고 있었죠. 기후변화가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40% 단축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줄어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료비가 줄고 선원 인건비가 줄고 보험료가 달라지고 재고 회전율이 빨라집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완전히 재편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정학적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분석관에게 말했습니다. 수에즈 운하통과 선박수 데이터 있습니까? 있습니다. 연간 약 2만 척입니다. 그중 아시아 유럽 항로는 약 40%입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만약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배가 40%나 줄어든다는 뜻이었죠. 수에즈 운하. 이집트가 통제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항로입니다. 미 해군 6함대가 지중해를 지키고 5함대가 페르시아만을 담당하죠. 전 세계 무역이 이 좁은 운하를 지나가기 때문에 미국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안이 생긴 겁니다. 저는 북극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러시아 북부 해안선이 길게 이어져 있었죠. 무르만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 모든 해역이 러시아 영해였습니다. 북극 항로 통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러시아입니다. 북극해 항로의 대부분이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나갑니다. 그렇다는 건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장악하면 세계 물류의 40%를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었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70년간 미국이 구축한 해양 패권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 주요 해상 교통로를 장악했습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항공모함 함대가 바다를 지배했죠. 수에즈 운하, 말라카 해협, 파나마 운하. 모든 핵심 해협을 우리가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강했습니다. 무역을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길이었죠. 러시아의 영해를 지나가는 길. 미 해군 함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북극의 얼음 바다. 22일이 13일로 줄었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간보다 무서운 건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파란 선을 따라 시선을 옮겼죠. 부산, 오호츠크해, 베링해협, 북극해, 노르웨이해, 로테르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파란 선 위를 지나갈 배들. 그 배들은 모두 한국이 만든 쇠빙 LNG선이 될 거라는 걸. 한국의 기술이 이제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역로를 여는 거죠. 세계 물류 시스템을 재편하는 겁니다. 저는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어느 나라가 가장 큰 이익을 봅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순위는 러시아입니다. 통행료와 항만 수입으로 연간 최소 200억 달러 예상됩니다. 2순위는 한국입니다. 쇠빙선 건조와 LNG 운송으로 연간 150억 달러 이상 예상됩니다. 러시아와 한국. 이 두 나라가 북극 항로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요? 분석관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미국은 순위에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에즈 항로 영향력 감소로 인한 지정학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듣고 나니 씁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략 분석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죠. 창밖으로 포토맥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물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그 바다 위론 배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 배들이 모두 미국이 만든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한 항로를, 우리가 허락한 바다를 지나다녔죠. 하지만 이젠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국방부 장관실 앞이었죠. 비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장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자 제임스 매티슨 장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죠. 브렌트, 북극 항로 분석 끝났나? 네. 방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봤죠. 22일과 13일이라는 숫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건가? 네. 북극 항로가 개방되면 아시아 유럽 항로가 40% 단축됩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라. 이건 물류혁명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권 이동이기도 합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수에즈 항로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북극 항로가 부상하면 세계 해양 권력 구조가 바뀐다고. 러시아가 새로운 게이트키퍼가 되고 한국이 그 길을 여는 열쇠를 쥐게 된다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700조를 꺼는 거군. 이건 도박이 아니라 투자야. 정확합니다. 확실한 수익이 보이는 투자죠.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우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쇠빙선 건조에 최소 10년, 북극 인프라 구축에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와 한국은 북극을 장악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야.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거든요. 700조라는 시장을 포기하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럼 우린 그냥 지켜만 봐야 한다는 건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음이 녹자 세 개의 혈관이 새로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통제하는 자가 다음 시대의 패권을 쥐게 될 겁니다. 미국은 그 경쟁에서 이미 한 발 뒤처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 서관 회의실.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은 더 차갑고 무거웠죠. 긴 테이블 양쪽으로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백악관 안보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문 역할이었죠. 발언권은 없었지만 모든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접촉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죠. 반응은?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애매했습니다. 명확한 거부는 아니지만 긍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더군요. 안보보좌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경제적 이익? 동맹의 가치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건가? 상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700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포기하라는 건 쉬운 요구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이 뭡니까? 우리가 700조를 줄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국방부 차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지렛대가 있습니다. 어떤 지렛대 말입니까? 미국 시장입니다. 한국은 우리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모두 미국 시장이 중요하죠.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시죠.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조달법에 명시된 조항이죠.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엔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활용한다는 걸까요? 차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한다면 우리도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사업하려면 투자를 늘리고 미국산 부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말입니까? 최소 3,500억 달러 투자, 그리고 부품의 55% 이상을 미국산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3,500억 달러. 하나로 약 460조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한국 기업들이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죠. 압박을 높이면 됩니다. 어떻게요? 차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관세 카드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100% 관세. 이건 사실상 수출 금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비를 대폭 인상하는 겁니다. 저는 듣고 있었지만 불편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죠.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합법적인 연방법입니다. 관세 부과도 대통령 권한 안에 있고요. 한국의 반발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러시아와 협력하면 미국 시장을 잃는다. 그 정도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문 역할이었지만 입을 열었죠. 차관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회의 중 자문관이 끼어드는 건 이례적이었죠. 브렌트 박사 말씀하시죠. 한국을 압박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압박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기술력이 있습니다. 쇠빙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죠. 그들을 압박하면 러시아 쪽으로 더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협력을 제한해야 합니다. 압박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요. 차관이 코웃음 쳤습니다.
파트너십? 브렌트 박사, 우린 이미 동맹입니다. 70년간 혈맹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러시아와 손잡으려 한다면 그건 배신입니다. 배신자에겐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죠. 결론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로. 바이 아메리카 조항, 관세 인상, 방위비 증액. 모든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저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을 원했죠. 명령을 따르는 동맹국을 돈으로, 압박으로, 힘으로 묶어두려는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전략이 통할까요? 한국을 압박하면 그들이 굴복할까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의 북극 능력 현황. 냉정하게 봐야 했죠.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쇠빙선 목록을 열었습니다. 폴라스타. 1976년 건조. 거의 50년 된 배였습니다. 매년 수리비만 수천만 달러가 들어갔죠. 언제 퇴역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힐리. 2000년 건조. 그나마 최신이었지만 성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깰 수 없었죠. 폴라시. 이미 퇴역했습니다. 부품 보급용으로나 쓰이고 있었죠. 세척. 이게 미국이 북극에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국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아크 7급 쇠빙선을 연간 수척씩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조 기간도 3년. 미국이 한 척 만드는 동안 한국은 3척을 만드는 셈이었죠. 더 씁쓸한 건 예산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새 쇠빙선 건조 계획을 세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예산이 깎였죠. 의회에서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런 것들이 먼저였죠. 쇠빙선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북극은 녹고 있었습니다.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었는데 우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러시아 데이터도 다시 봤습니다. 37척의 쇠빙선, 5척의 원자력 쇠빙선. 압도적인 숫자였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한국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우린 쇠빙선도 부족하고 LNG선 기술도 없었습니다. 둘 다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한다고요?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강요였죠. 힘으로 유지된 동맹은 존중이 빠진 계약서였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죠. 하지만 반응은 차갑다고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누가 460조 원을 내고 부품의 절반 이상을 미국산으로 쓰겠습니까? 그건 사업이 아니라 손해였죠. 백악관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도체 관세 인상안이 검토되기 시작했죠.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동맹이란 뭘까요? 함께 싸우는 관계입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관계입니까? 우린 한국을 동맹이라 불렀습니다. 70년간 혈맹이라고 했죠. 한국 전쟁 때 함께 싸웠고 그 이후로도 군사동맹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압박이었습니다. 협박이었죠. 너희가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시장을 막겠다. 관세를 올리겠다. 방위비를 올리겠다. 이게 동맹의 모습입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북극보다 먼저 얼어붙은 건 미국의 자존심이었다는 걸. 우린 세계 최강국입니다. 70년간 세계를 이끌어왔죠. 바다를 지배하고 하늘을 통제하고 경제를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확산됐고 힘은 분산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만의 세상이 아니었죠. 한국 같은 나라들이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선 우리를 앞서가기 시작했죠. 쇠빙 LNG선처럼. 그런데 우린 그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명령하려 했습니다. 3,500억 달러의 청구서. 그것은 협박장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올릴 의견서였죠. 현재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압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역효과를 낳을 겁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입니다. 그들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협력을 제한해야 합니다. 북극 개발에 미국도 참여하는 방식으로요. 3자 협력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쇠빙선 건조 예산을 확보하고 북극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쓰고 나니 허무했습니다.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질까요? 백악관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박으로 가기로.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출할 겁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붉은 빛이 책상을 물들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맹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70년을 쌓아도 한 번에 오만으로 무너질 수 있죠. 우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의존은 가장 위험한 약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에 내렸을 때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죠. 짠내와 기름 냄새가 섞인 항구 도시 특유의 공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거제도였죠. 워싱턴에서 출발한 지 20시간 만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바로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직접 봐야 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를. 러시아가 700조를 걸고 선택한 그 기술을. 다리를 건너자 거제도가 보였습니다. 섬 전체가 조선소였죠.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철골 구조물들. 그 아래로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저쪽은 대우조선해양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들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미국 해군 조선소도 가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죠.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철과 용접의 도시.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을 잡아뒀었죠. 국방부 해양안보연구소 소속이라는 신분으로. 기술 교류 명목이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죠. 브렌트 박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아크 7급 쇠빙선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네,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마침 건조 중인 배가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우린 전동 카트를 타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크가 펼쳐졌죠.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배가 있었습니다. 아니, 배라기엔 너무 거대했습니다. 건물이었죠. 길이 300m가 넘는 철제 구조물. 마치 누워있는 마천루 같았습니다. 저게 배입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아크 7급 쇠빙 LNG선입니다. 17만 톤급이죠. 저 안에 액화천 영가스 17만 입방미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죠. 선체의 곡선, 용접 라인, 철판의 두께. 모든 게 정밀했습니다. 저 철판 두께가 어느 정도입니까? 선수 부분은 최대 60mm입니다. 얼음과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60mm. 거의 사람 손가락만 했습니다. 그 두께의 강철로 배 전체를 만든다고요. 특수 강제입니다. 영하 60도에서도 깨지지 않는 저온용 강철이죠. 일반 철은 영하 40도만 내려가도 부서집니다.
저는 손으로 철판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지만 단단했죠. 이 철이 북극의 얼음을 깬다는 겁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강철을.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니켈 함유량을 높입니다. 특수 합금 처리를 하죠. 그리고 열 처리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한 장의 철판을 만드는 데만 일주일이 걸립니다. 한 장에 일주일. 저 배엔 철판이 몇천 장은 들어갔을 겁니다. 우린 계단을 올라 선체 위로 갔습니다. 데크 위에서 보니 조선소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스파크가 쏟아지고 쇳소리가 울렸죠.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확히 자기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한 척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약 3년입니다. 설계부터 진수까지요. 3년. 미국이 쇠빙선 한 척 만드는데 10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김 과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입니다. 저기 보이는 용접공들. 평균 경력이 15년 넘습니다. 그들은 눈 감고도 용접할 수 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한 용접공이 철판 이음새를 따라 작업하고 있었죠. 불꽃이 튀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직선을 그리고 있었죠. 저온용 용접은 일반 용접과 다릅니다. 온도 조절이 생명이거든요. 조금만 틀려도 균열이 생깁니다. 영하 60도에서 그 균열이 퍼지면 배가 깨집니다. 그래서 숙련공이 필요한 거군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 우린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선체 내부로 들어갔죠. 거대한 탱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LNG 저장 탱크입니다. 저 안에 영하 163도의 액화가스가 들어갑니다. 영하 163도. 상상이 안 되는 온도였습니다.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런 온도를. 이중 차단 시스템입니다. 탱크 안쪽은 특수 단열재로 감쌌고 바깥쪽은 진공 처리했습니다. 온도가 새나가지 않도록요. 김 과장이 탱크 벽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단열재만 해도 특수 제작입니다. 일반 단열재는 급저온에서 부서지거든요. 우린 직접 개발했습니다. 10년 연구 끝에요. 10년. 단열재 하나를 위해.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배 하나하나가 기술의 집약체라는 걸. 우린 엔진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설치되고 있었죠. 추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45,000마력입니다. 3m 두께 얼음도 깰 수 있죠. 저는 엔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높이가 5층 건물만 했습니다. 이게 움직이면 어떤 힘이 나올까요? 선수 부분을 보시겠습니까? 우린 배의 앞쪽으로 갔습니다. 뾰족한 부분이었죠. 얼음을 처음 만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뾰족하면 얼음에 박히고 너무 무디면 깨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28도를 유지해야 하죠. 28도. 그 정밀함에 놀랐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습니다. 실제 북극 환경을 재현해서 테스트했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각도를 찾아낸 겁니다. 저는 선수를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웠죠.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뾰족한 부분이 얼음을 깨고 나아간다니.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습니다. 30년이요? 네. 한국이 첫 LNG선을 만든 게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땐 일반 LNG선이었죠. 쇠빙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쇠빙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러시아에서 요청이 왔거든요. 북극 LNG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선이 필요하다고요. 러시아.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설계도 잘못됐고 강제도 맞지 않았죠. 시험 항해에서 선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계하고 다시 만들고 다시 테스트했죠. 10년 동안 그걸 반복했습니다. 10년. 실패를 거듭하며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첫 아크 7급 쇄빙선이 완성됐습니다. 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됐죠. 영하 50도 얼음 두께 2m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문이 밀려 들어온 겁니까? 네. 러시아가 추가 주문했고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린 독점이나 다름없죠. 독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2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린 도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석양이 조선소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실루엣으로 보였죠. 그 안에서 수백 명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브렌트 박사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놀랍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이 정말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과장된 거 아닐까? 김 과장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알겠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집념입니다. 30년간 실패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고 결국 해낸 거죠. 저는 다시 선체를 봤습니다. 저 금속을 다루는 게 아니라 추위를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을 설계하고 극한을 계산하고 있었죠.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겐 큰 의미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한국을 아시아의 조립 공장 정도로 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이 순간 저는 하청국가라는 단어를 폐기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그 장면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 정밀한 손놀림, 30년의 집념. 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만들고 있었죠. 북극으로 가는 길을,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를. 그리고 그 길 위엔 러시아의 700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국방부 조달청 서버에 접속해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죠. 평범한 루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품 조달 출처별 통계.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가 펼쳐졌죠. 수천 개의 부품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부품, 레이더 부품, 통신 장비, 추진 시스템. 구축함 한 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급국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봤습니다. 한국, 한국, 한국. 계속 반복됐죠. 중간중간 일본이나 독일도 보였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중얼거리며 필터를 걸었습니다. 국가별 통계를 뽑아봤죠.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78.3%, 일본 12.7%, 독일 5.4%, 기타 3.6%, 78.3%. 미 해군 함정 부품의 거의 80%가 한국에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오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비슷했죠. 2020년 76%, 2021년 79%, 2022년 81%. 오히려 비중이 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부품 80%가 한국산.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린 세계 최강의 해군입니다. 11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나라죠. 그런데 그 함대를 유지하는 부품 대부분이 한국에서 온다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부품들이 한국산인지 확인해봤죠. 터빈 블레이드, 추진축, 감속기어, 펌프 시스템, 밸브류, 배관 부속, 전기 모터, 발전기 부품. 리스트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부품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었죠. 배가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충격적이었죠. 25년간 국방부에서 일했지만 이런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더 찾아봤습니다. 정비 관련 자료를 열었죠. 미 해군 함정들이 어디서 정비를 받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정비 현황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부산, 대한민국. 미 해군 함정 정비창. 연간 정비 함정수 47척. 평균 정비 기간 2.3개월. 부산. 저는 이틀 전에 거기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보러 갔었죠. 하지만 미 해군 정비창이 거기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부산 정비창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죠.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도크에 정박한 미 해군 구축함들. 이지스함도 보였고 보급함도 있었습니다. 미국 국기가 펄럭이는 배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부산 정비창은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정비 거점이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보다 정비 능력이 우수하며 비용도 40% 저렴하다. 평균 정비 기간은 2.3개월로 미국 본토 조선소의 6.5개월보다 3배 빠르다. 숙련된 기술자와 첨단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복잡한 정비 작업도 가능하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2.3개월과 6.5개월. 한국에서 정비하면 3배 빠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계속 읽었죠. 한국 조선소는 24시간 3교대로 작업한다. 숙련공 비율이 높고 부품 조달도 신속하다. 미국 본토는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로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함정은 정비 대기만 1년 이상 걸린다. 1년 정비 대기. 그 사이 배는 항구에 묶여 있겠죠. 작전에 투입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항공모함 정비 기록이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항공모함이죠. 2019년 정비 기록을 봤습니다. 추진 시스템 오버홀. 부품 공급 한국현대중공업. 정비 기간 4개월. 항공모함 부품도 한국산이었습니까? 저는 놀랐죠. 항공모함은 미국의 상징입니다. 해양 패권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심장부 부품이 한국에서 온다니. 더 찾아봤습니다. 다른 함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상륙함. 모두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많은 경우 한국에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전체가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는지 알고 싶었죠. 태평양 함대 주력 함정 약 60척. 그중 부산에서 정비받는 함정 연간 47척. 비율로 따지면 80% 가까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함정이 한국을 거쳐간다는 뜻이었죠. 우린 동맹이라 믿었지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실상은 고객이었다. 씁쓸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린 한국을 보호하는 동맹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안보 우산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론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부품을, 정비를, 기술을. 한국 없이는 태평양 함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보였죠. 저 강 너머 노퍽에 대서양 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엔 태평양 함대가 있죠. 그 모든 함대가 한국의 강철 위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미국은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을까요? 부품을 직접 만들고 정비 능력을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조선산업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현황 부분을 찾았죠. 읽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국 조선소 수는 2000년 30개에서 2023년 단 4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숙련 조선공 수도 2000년 15만 명이었지만 2023년 2만 명으로 줄었죠. 산업이 몰락한 수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 조선업이 붕괴한 겁니다. 조선소가 문을 닫고 기술자들이 떠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수익성이 없었으니까요. 한국과 중국 조선소들이 더 싸고 빠르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경쟁에서 밀렸죠. 정부 지원도 줄었습니다. 조선업보다 IT나 금융이 더 중요해 보였으니까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제 우린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고치는 것도 느리고 비쌉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조선소수, 정비기간, 숙련공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비를 거부하면요. 태평양 함대는 몇 달 안에 마비될 겁니다. 배들이 고장나고 부품이 떨어지고 정비가 밀릴 겁니다. 작전 가능 함정수가 급격히 줄어들겠죠. 물론 한국이 그럴 리 없습니다. 동맹국이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죠. 우린 한국 없이는 해군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강철이 없으면 우리의 바다는 멈춥니다. 이게 동맹의 실체였습니까? 우린 위에서 명령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론 아래서 받쳐주는 쪽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백악관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그 회의에서 우린 뭐라고 했죠? 한국을 압박하자고. 3,500억 달러를 요구하자고. 관세를 올리자고. 우리가 가진 지렛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시장이라고 했죠. 하지만 진짜 지렛대를 가진 건 누구입니까? 부품 공급을 통제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부품을 받는 쪽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죠. 국방부 장관에게 아니면 더 높은 곳에.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썼습니다. 미 해군은 한국 조선 산업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부품 공급의 80%, 정비 능력의 대부분을 한국에 의존한다. 만약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태평양 함대의 작전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을 압박할 위치에 있지 않다. 오히려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쓰고 나니 무거웠습니다.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무시될까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존중하지 않는 의존은 가장 위험한 약점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지난 70년간 착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린 네트워크 안에 있었죠. 한국, 일본, 유럽. 수많은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 그들의 부품, 그들의 노동력 위에서 우리의 힘이 유지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에서 내려다보려 했죠. 명령하려 했고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우린 이미 그들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제출된 지 사흘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뿐만 아니라 국무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까지 참석했죠. 최고 위급 회의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의제의 중심이었죠. 미 해군의 한국 의존도 80%라는 숫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브렌트 박사의 보고서를 모두 읽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태평양 함대가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확인했죠. 국무장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문제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 정도라니.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압박만으론 안 됩니다. 하지만 강경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죠. 아니, 지금이야말로 압박을 강화할 때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안보를, 시장을. 우리가 물러서면 러시아만 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정비가 없으면 함대가 멈춥니다. 그건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국방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조선소를 다시 짓고 기술자를 양성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그만큼 필요합니다. 10년이면 이미 늦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의견이 갈렸죠. 압박을 강화하자는 쪽과 협력으로 방향을 틀자는 쪽.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가 분열되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변수 하나가 워싱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CIA 국장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극 항로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요. 특정 국가가 독점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을 겨냥한 겁니까? 명확합니다. 중국은 북극 이사회 옵서버국입니다. 2013년부터 북극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죠. 빙상 실크로드 구상도 추진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CIA 국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러시아와 한국이 북극 항로를 장악하면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수에즈를 경유하는 항로가 북극으로 대체되니까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겁니까? 견제할 겁니다. 북극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죠. 회의실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합참의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북극해가 중앙에 있었고 그 주변으로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가 있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한국, 중국, 일본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북극은 이제 얼음이 아니라 권력의 체스판입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리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졌고요. 중국은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린 시간을 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뭐가 돼야 합니까? 압박입니까? 협력입니까?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한국에겐 협력을 제한하되 러시아엔 압박을 유지합니다. 중국은 견제하고요. 구체적으로요? 한국과 북극 공동개발협정을 추진합니다. 미국 자본과 한국 기술을 결합하는 겁니다. 동시에 러시아엔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의 북극 진출을 막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지만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뒤처진 상황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까요? 회의는 2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모호했죠. 전략을 수정하되 명확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죠. 브렌트, 잘했네. 자네 보고서가 많은 걸 바꿨어. 하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았잖나. 그게 첫걸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북극은 이제 게임의 판이 됐습니다. 러시아, 한국, 중국, 미국. 모두가 한 줄기 얼음 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압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선택의 시대가 온 것이었죠. 그들은 한국을 작은 나라로 봤습니다. 지금은 변수가 됐습니다. 2025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저는 하르파 콘서트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이었죠. 햇빛이 유리를 통과하며 무지개 빛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북극권 포럼, 아크틱 서클 어셈블리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매년 60여 개국 대표들이 모이는 북극의 다보스라 불리는 회의였죠. 저는 민간 싱크탱크 소속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국방부를 떠난 지 한 달 만이었죠. 공식 직책은 내려놓았지만 북극 문제만큼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각국 외교관들, 기업 대표들, 학자들이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무리지어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와 몇몇 참모들이었죠. 제 옛 동료들도 보였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멀리서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조선사 임원들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개막 연설들이 이어졌죠.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협력. 예상된 주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비공개 세션은 달랐습니다. 회의 제목은 누가 북극 항로를 이끌 것인가 였습니다. 소규모 전략 세션이었죠. 각국 핵심 인사 50명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뒷줄에 앉았습니다. 앞쪽엔 러시아,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대표단이 자리했죠. 러시아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죠. 북극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소개됐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죠. 아크틱 개발 계획 2035.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죠.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1조 루블 규모의 투자. LNG 시설, 철도, 항만, 쇄빙선. 북극을 완전히 재편하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잠재 협력 파트너 대한민국.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대표들은 얼굴이 굳었죠. 유럽 대표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건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조차 이렇게 공개될 줄 몰랐던 것 같았죠. 러시아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아크 7급 쇄빙 LNG선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북극 개발의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둘러봤죠. 우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북극 항로는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특정 국가 간 독점적 협력은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북극해 대부분은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협력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들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 영해를 지나는 선박은 우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과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대표가 웃었습니다. 이건 경제협력입니다. 동맹과는 무관하죠. 한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외교적 언어였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미국의 영향력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죠. 표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선택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질문했고 캐나다와 노르웨이도 의견을 냈죠.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죠. 홀이 비었습니다. 의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무대를 바라봤죠. 1시간 전 러시아 대표가 서 있던 자리. 700조 원. 그리고 대한민국.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이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갔죠. 레이캬비크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북극보다 먼저 얼어붙은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손을 내밀었고 한국은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죠. 얼음이 녹으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길은 힘을 바꿉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북극이 있었죠. 얼음이 녹고 새로운 바다가 열리고 있는 곳. 그리고 그 바다 위를 지나갈 배들. 한국이 만든 쇄빙선들. 그 배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제25년 국방부 경력이 제게 가르쳐준 건 이것이었습니다.
패권은 힘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술로, 존중으로, 협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힘이 있었지만 존중이 부족했습니다. 러시아는 영토가 있었지만 기술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자본이 있었지만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그 문을 통과할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르파 콘서트홀을 돌아봤습니다. 유리 건물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 안에서 오늘 세계의 축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700조의 선택. 그 선택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기술,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장인정신.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쇠빙선 한 척 한 척이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였죠.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 위를 가장 먼저 지나갈 배들은 태극기를 달고 있을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